안녕하세요. 예, 김기용입니다. 봄은 오는데 코로나는 빨리 갔으면 좋겠네요. 실내에 가시면 이렇게 마스크를 꼭 착용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착용하지 않으면 뭐 과태료 10만 원 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착용 의무를 지우는 거죠. 그렇죠? 착용 의무를 지우는 겁니다. 수범자는 특정되어 있지 않지만 예, 행정행위예요. 행정행위. 그 행정행위가 가능하면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라는 행정 지도로 바뀔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서 과태료는 처분이 아닙니다.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라는 이제 별도의 법이 있기 때문에 재미없습니까? 행정명령이 행정행위가 처분이 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자료 보시면요. 강의 기획서 보시면 이제 저희가 연기 때 기본서를 했고요. 1기 때는 이제 기본서하고 기출문제를 했죠. 기출문제를 하면서 격일로 모의고사를 봤어요. 5번 모의고사를 봤고 이번에는 이제 매일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2기 때는 모의고사를 보면서도 또 기본 이론을 또 해요. 이제 기본 이론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3기에는 특별히 교재가 없어요. 3기에는 교재가 없고 그냥 문제 풀어보고 또 해설해드리고 또 문제 풀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최신 판례만 정리해드려요. 그래서 계속 3기 때는 이제 암기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2기 때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거를 어떻게 맞춘다. 이렇게 쟁점을 맞춘다. 그거랑 암기랑 병행을 하시고 3기 때는 이제 암기로 본격적으로 뛰어드셔야 됩니다. 이제 2기 때 이제 확실하게 쟁점을 파악하는 능력, 그다음 목차를 잡는 거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힘든 겁니다. 가장 힘든 때입니다. 그럼 3기 때는 계속 모의고사만 볼 거예요. 물론 모의고사 보면서 모의고사 안에 있는 내용도 제가 해설을 해드리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100점을 보실 거고 모의고사 해설해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3기 때는 제가 매번 숙제를 내드리죠. 오늘도 답안 쓰기 연습이 있죠. 3기 때도 답안 쓰기 연습 숙제를 내드립니다. 근데 그 답안 쓰기 연습은 올해가 아니라 작년 3기 문제. 작년 3기 문제랑 올해 3기 문제랑 달라요. 그래서 작년 3기 문제를 내드립니다. 그래서 작년 3기 문제를 해설도 해드려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기출문제 다 풀어보셨죠. 사례집에 사례 문제 18개 있죠. 그 다음에 모의고사 5번 보셨고 2기 때 모의고사 8번 3기 때 100점 5번 보실 거고 최종 모의고사 2회 보실 겁니다. 그 안에서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를 보면 모의고사 쟁점을 다 표시를 해둡니다. 저만의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게 문제를 내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하시면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남아있는 거는 암기예요. 암기 싸움입니다. 결국은.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보시면 교재는 원래 보셨던 거 핵심 정리로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작은 책으로 보셔도 됩니다. 차이가 뭐냐면요. 차이가 뭐 한 2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그 기본서 보시면서 이 책 보시면서 제가 사실 답안지에 쓰실 때 이 정도로 줄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나중에 옮기세요. 그게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기 때는 작년에 연기부터 시작하신 분하고 또 미리 시작하신 분하고 이렇게 만나는 이제 3기에도 또 만나시겠죠. 그래서 새로 시작하신 분들은 작년에 시작하신 분들은 이 책으로 계속 가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중간에 이제 계속 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어느 책을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요. 제가 줄이시라는 부분 조금 다르고 또 하나는
여기는 이 책은 기본서라서 기출 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예,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기출 문제가 발췌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풀 때 여기 번호를 불러 드릴게요. 그래서 요걸로 보실 분들은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책을 바꾸면 정리하신 거 다 좀 이렇게 옮겨 적으셔야 되니까 시간이 부족하시죠. 원래 보시던 책으로 보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것 이외에는 차이가 없어요. 선택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핵심 오늘도 이제 그 기본 이론을 할 겁니다. 기본 이론을 하고 오늘은 기본 이론만 할 거예요. 기본 이론만 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시험을 보시고 나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시험을 보시고 나서요. 수업을 시작되면 시험에 보신 그 쟁점 있죠. 아시겠죠? 그 쟁점을 미리 이 기본서로 다 이제 설명을 해드려요. 먼저 쭉 설명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문제를 쭉 풀어드리고 아시겠죠? 문제를 쭉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기본 이론을 좀 하고 사례 문제를 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교재가 하나 더 있죠. 여기 우리 뒷부분에 안 풀어본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안 풀어본 거 18개나 있습니다. 18개 있는데 요거 하루에 평균 2개씩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례 연습 문제가 앞에 있는 기출 문제보다 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사례 연습을 따로 푸는 이유는 기출은 기출이 된 부분이 있고 기출이 안 된 부분이 있죠. 그 갭이 있어요. 그 사이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국가 시험하고 달라요. 다른 국가 시험은 범위가 행정법이고 여기는 행정쟁송법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입증 책임 같은 거 21년 입증 책임은 다른 국가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만 봐서는 그걸 커버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범위가 좁으니까요. 촘촘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촘촘하게. 예를 들어서 피고 적격뿐만 아니라 피고 경정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피고 경정은 다른 국가 시험에서는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범위가 작잖아요. 범위가 작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작은 것까지 하다못해 재판 관할까지 다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범위가 좁지만 좀 정밀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걸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사례 연습도 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분량이 많이 있죠. 많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출도 이 책에 보면 기출이 뒤에 나와 있어요. 물론 이 책에도 나와 있죠. 예, 기출도 제가 발췌해서 중요한 것들은 그냥 복습 삼아서 이렇게 풀어드릴 겁니다. 복습 삼아서. 어차피 기출 문제 다 풀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복습 삼아서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설명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능하시면 책 보지 마시고요. 책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시험 시간도 가능하시면 준수하셔가지고 예, 내가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 처음에 첫 시험에는 많이 못 쓰실 겁니다. 점점 내가 얼만큼 동일한 시간에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가능하시면. 그럼 이 범위가 이렇게 넓은데 다른 과목은 이렇게 쪼개면 거기서 낼 수 있지만요. 저희는 쪼개면 거기서 내는 거 뻔해요. 그렇죠? 뻔하기 때문에 전범위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신에 계략적으로 쟁점을 미리 알려드려요. 그러면 2회 쟁점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릴 테니까 그럼 선생님 재미없지 않습니까? 예. 계략적인 쟁점을 알려드린 거다. 계략적인. 2회 시험이에요. 첫 번째. 자, 대상적격. 대상적격은 처분하고 재결 있죠. 예, 처분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피고. 세 번째는 심판법에서 이렇게 알려드릴 겁니다. 심판법은 범위가 좁잖아요. 또 맞추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심판법에는 뭐가 나올까 이번에는 예. 심판법에서 일단 네 번째 객관소송 이렇게 쟁점이 네 가지입니다. 미리 예습을 해 오셔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기 때는 이 정도 계략적이고요. 3기에는 아주 계략적입니다. 예를 들면 그냥 대상, 당사자 뭐 그 안에서 나옵니다. 심리 뭐 이렇게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한 3번, 2번 정도 알려드리고 나머지는 본인이 전범위로 시험을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좀 그렇게 알려드려야
또 시험 보실 때 또 맛이 나죠. 예. 그래서 한번 보시고 대신에 이제 예습을 해 오시더라도 이제 책은 보지 마시고 가능하시면 그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답안 쓰기 과제는 오늘 내드렸죠. 조금 이따가 문제 풀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7분이 지금 채점을 하실 겁니다. 예. 제가 이제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요런 거 하시라고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7분이 다 채점을 하시면 각 문제마다 커멘트를 저한테 보내주시기로 하셨어요. 예, 각 문항마다 공통적으로 뭐 문제가 있다, 공통적으로 잘못 썼다, 이런 것들 다 보내주시면 제가 7분 걸 다 채점을 취합을 해서 제가 채점 후기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건 좋다. 작년부터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이건 좋다, 이건 안 좋다, 이건 좋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채점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다시 그 통합 채점 후기를 매 시험마다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본인이 공통적으로 궁금했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은 뭐가 틀렸을까, 나만 틀렸을까, 이런 분들이 있죠. 거의 공통적으로 틀리는 부분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거 나눠 드릴 테니까 그거 나눠 드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도 해드려요. 이런 거는 잘못 쓰니까 조심하시라, 이렇게. 채점 후기 나눠 드릴 거고요. 그 채점평을 일기 쓰셨던 분이 채점평도 쓰실 겁니다. 채점평도. 그러니까 채점평도 읽어보시고, 왜냐하면 자기 답안을 객관화시켜야 돼요. 안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분들 있죠. 댁에 가셔서 혼자 보시면 뭐 감동이 있으신가요? 꼭 객관화시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좀 틀려도 상관없어요. 지금 틀려야 실제 시험장에서는 안 틀립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최고 답안은 물론 제가 다 뽑을 거고요. 7분이 지난번처럼 최고 답안 후보 정해주시면 제가 그 안에서 최고 답안 뽑을 겁니다. 뽑고 최고 답안 강평도 지난번 일기 때처럼 해드려요. 그 다음에 교재 특징은 됐고요. 강의 준비는 가능하시면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하신 거 이제 댁에 가서 다음 주에 복습하시고, 요거 복습하시고, 요거는 예습하시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례 문제 좀 풀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사례집에 사례 문제가 18개입니다. 저희가 9회잖아요. 그렇죠? 사례 문제 일주일에 2개씩 풀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한 번 할 때마다 2개씩. 그러니까 복습하시고 다음 주 시험 미리 공지되는 거 예습하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심판은 계속 심판으로만 공지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심판법을 이번에는 뭐 임시처분이 나오겠지, 이번에는 이제 뭐 다른 게 나오겠지,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계속 심판법을 보시게 되는 거죠.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안 잊어버려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렇게 해드린 겁니다. 공지를 안 하니까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죠. 예, 그러니까 저희는 쪼개가지고 낼 수가 없어요. 대상에서 내면 뭐 대상에서 세 문제를 어떻게 냅니까? 그 대상에서.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원래 시험에서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시험이 순서대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죠? 1번이 무효 확인 소송 나오고 2번이 심판법 나오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렇게 3가지 복습하시고, 그다음에 예습하시고, 사례집 2개 풀어보시고,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기출문제 안 보신 분들은 기출문제 꼭 보셔야 되고요. 기출문제는 다 보셨으니까. 자, 예. 그래서 사실 그 강의 내용은 큰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비어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들은 나중에 싹 모아서 다시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시 다 볼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어차피 동일한 내용이잖아요. 동일한 내용인데 연기 때는 그냥 책으로 기본 1호로 봤다면 2기 때는 이제 문제로 보는 거죠. 모든 쟁점을 다 문제화시켜서. 자, 그 다음에 그 공지사항에 보시면 거기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험 시간이라든지 그 오른쪽에 쟁점 정리, 편집이 잘못돼서 하나 완전히 잘못 들어간 게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그 혹시 쟁점 정리 가지고 계신 분들, 요 책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요 책. 새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 페이지에 부정서를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출판사에서 잘못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거는 이렇게 자르셔가지고 거기 붙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답안 쓰기 연습은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 문제가 하나 있죠. 기출 문제가 여러분들 기출 책 안에 작년 마지막 시험까지 기출 문제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5급 공책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올해 1월에 또 변호사 시험을 또 봤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가 또 나왔죠. 다 보지 마시고요. 예, 이거 거의 책이죠. 읽다 보면 단편 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이에요. 자, 그 2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나중에 풀어드릴 텐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미리 심심하시면 풀어보시라고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 있죠. 이 문제를 제가 각색해가지고 저희 모의고사 문제로 몇 개 만들었어요. 그거는 나머지 그건 그때 풀어드릴 거고요. 제가 오늘 시간이 되시면 그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린 걸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2페이지에 보세요. 2페이지에 4번의 양가로 1번에 보시면 전혀 알리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위 사실조사가 행해진 경우 이 사실조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사. 네, 사실조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것인지. 물론 여기선 쟁점이 아닙니다만 우리 쟁점과 관련된 걸로 바꿔가지고 한번 사실조사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이 특이하게 나왔습니다. 잘 보세요. 과징금 액수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는데 취소 심판을 제기하였다면 일부 취소 재결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나왔어요. 네.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처음 보는 게 한 개씩은 나옵니다. 문제가 만약에 5개, 6개.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제를 일부 취소 재결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시면 제일 긴장하시겠죠? 자, 뭘 떠올리셔야 됩니까? 일부 취소 재결하고 제일 비슷한 게 뭐예요? 일부 취소 판결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일부 취소 판결하고 내용이 같아요. 뭐만 바꾼 것 뿐이에요? 일부 취소 재결을 판결을 뭘로만 바꾼 거다? 일부 취소 재결로만 바꾼 거예요. 왜 바꿨느냐? 심심하시니까요. 계속 같은 문제 내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아시겠죠? 그게 그거구나. 이해가 되시나요? 이 과징금이라는 것도 원래 일부 취소 판결에 보면 얘가 나와 있어요. 얘가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시는데 일부 취소 재결이라고 하니까 그 재결에 그렇죠? 분명히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 일부 취소 판결의 가능성하고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중에 문제를 다 풀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자,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갑은 이 사건 고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고시. 자, 고시. 원래 고시는 뭐예요? 원래 고시는 행정 규칙이죠. 고시나 훈령은 행정 규칙입니다. 이 사건 고시가 어디 나와 있냐 하면 그 뒤에 7페이지에 보시면 A군 가축 사육 제한구역 지정 고시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찾으셨나요? 자, 그럼 이 사건 고시의 위임입법 한계 이게 아니라요. 자, 이 사건 고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고시 중에 항고소송의 대상 되는 걸 무슨 고시라고 그랬죠? 처분적 고시. 그럼 과연 얘가 처분적 고시가 되는가? 예. 아시겠죠? 처분적 고시가 되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을이 행정 절차, 거기서부터 이 사건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적법 여부를 검토하고까지 빼고요. 첫째 줄에 행정 절차법상부터 둘째 줄에 검토하고까지 빼고 나머지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을이 나아가 심판법상 요구되는
심판 청구의 가능성, 그 절차, 기간을 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판 뭐 하지 않았다? 고지제도죠. 고지제도. 자, 어떻게 나온지 보세요. 처분의 적법 여부와 자, 고지 의무 위반 효과가 5개 있었어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첫 번째가 판례에 나온 거. 자, 고지하지 않아도 위법해지지 않는 거 판례였어요. 그 다음에 심판법이 2개 있었어요. 뭔지는 잘 기억 안 나지만 소송이 2개 있었습니다. 그렇죠? 판례 하나에 심판 2개, 소송 2개예요. 뭘 물어봤는지 보세요. 적법 여부와 그럼 1번 쓰고요. 심판법상의 효과를 설명하시면 몇 번만 쓰라? 2번하고 3번만. 아시겠죠? 요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요렇게. 예. 그러면 요 문제를 다른 교수님들이 보면 요렇게 내면 되는구나. 왜냐하면 고지제도는 사실은 사례 문제로 내면요. 하나를 딱 내면 그것만 딱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내면 어떻게 심판법상의 효과만 쓰라고 해가지고 그렇게만 딱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지제도가 나왔어요. 고지제도가요. 입법 고시가 19년도, 20년도에 처음 나왔습니다. 전 시험, 입법 5급 변호사 시험, 사법 시험 전체 통틀어서 고지제도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20년도 입법 고시에 처음 나왔는데 22년도에 변호사 시험이 또 나왔단 말이죠. 그만큼 고지제도라든 이 절차적인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지. 그러니까 뭐만 나왔어요? 위반의 효과만 나왔잖아요. 그렇죠? 위반의 효과. 그것만 싹 외우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안 나오죠. 이거보다는 더 크게 나오겠죠. 25점인데요, 선생님. 변호사 시험은요, 점수가 우리 시험의 반이에요. 12.5점입니다, 이거. 12.5점으로만 나왔으니까 그거보다는 더 작겠죠. 우리로 나오면 한 20점. 20점이면 2페이지 이상 써야 되니까 고지 의무 위반의 효과뿐만이 아니라 종류라든지 사실의 통지라는 법적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간단하게 터치를 해주면 더 좋죠. 아시겠죠? 네. 그게 답니다.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당장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 안에 있는 쟁점을 이렇게 요리조리 각색해가지고 다 모의고사 문제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 풀 때 다시 이거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심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특별히 안 보셔도 됩니다. 하여튼 그래도 약간 보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행정쟁송법하고 관련된 부분이에요. 전혀 모르시진 않으시겠죠. 그렇죠. 일부 취소 판결도 나왔고 이 그 고지제도도 나왔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책으로 가셔서 거기 그 합격 그 2기, 3기 공부 방법론 있죠? 없나요? 제가 나눠드렸죠, 이거? 저한테는 있는데요. 있을 겁니다. 예. 제가, 아니면 쉬는 시간에 제가 나눠드리려고 할게요. 예. 그 공부 방법이라고 해서 나눠드릴 텐데. 그 세 분이 합격하신 세 분이 쓰신 건데요. 한 분은 노무사 시험 합격하신 분이 2기, 3기 공부 방법론 써주셨고요. 또 한 분은 노무사 시험에 합격하시고 행정고시에 동시 합격하신 분이 저한테 둘 다 수업 들으셨던 분인데 동시 합격하신 분이 2기, 3기 공부.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 분은 행정고시만 합격하신 분. 그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2순환, 그러니까 그쪽은 순환이라고 표현하는데 2순환, 3순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써주셨어요. 세 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고를 받아가지고 편집해가지고 나눠드렸으니까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주 잘 쓰셨어요. 예. 나눠드릴 겁니다. 예. 자, 오늘은 어디서부터 하냐면요. 오늘은 3대 소송 요건을 다 할 겁니다. 3시간 만에. 대상적격부터 합니다. 자, 쟁점 정리 기준으로 30번이고요. 99페이지고, 핵심 정리는 옆번호 897번입니다.
자, 오늘은 대상하고 원고 적격하고 권보필까지 하면 성공입니다. 예, 그렇게. 자, 대상 적격. 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처분 등이죠. 처분 등은 몇 조에 나옵니까? 소송법 19조에 나옵니다. 처분 등. 처분 등은 처분과 재결. 처분은 적극적 처분과 공권력 행사, 소극적 처분, 거부 처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재결은 행정행위입니다. 그렇죠? 재결은 행정행위인데 처분은 행정행위와 같은지에 대해서 학설의 대립이 있다 그랬죠. 재결은 행정행위입니다. 따라서 재결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 그런 거 안 써도 돼요. 자, 처분 있고 적극은 1유형 4, 소극은 2유형 4유형입니다. 그럼 시험에 나오면 이거 아니면 이거겠죠. 대상 적격이. 물론 특수 문제가 있습니다. 특수 문제가 있지만은 그럼 자 보세요. 재결이 나오려면 재결이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재결은 재심사의 결과니까 얘가 있어야 얘가 나오겠죠. 그럼 재결을 내고 싶으면 원처분을 내고 그 다음에 재결을 내겠죠. 그렇죠? 그러면 원처분이 있고 재결이 있어요. 그럼 뭘 물어보겠습니까? 소송의 대상은 원처분주의. 그럼 원처분주의가 소송의 대상이죠. 그건 물어보나 마나죠. 중요한 건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죠. 아시겠죠? 재결이 나오면 대부분 다 고유한 위법을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가 처분하고 재결할 건데 자, 적극적, 소극적입니다. 적극적. 그럼 이 두 가지가 나오면 잘 보세요. 이제 세부적인 내용도 암기하셔야 되지만 문제 쓰는 때 패턴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목차는 문제점. 두 번째,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 목차를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넘겨보시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끝이죠. 처분 안에는 1, 2, 3, 4.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적 행위. 그 다음에 설문의 해결. 자, 여기 적극이고요. 2번 문제점. 1번 문제점. 2번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1번 1, 2, 3, 4. 2번 법적행위. 3번 신청권. 아시겠죠? 1, 2, 3, 4. 그 다음에 4번 설문. 이해가 되시죠? 자, 첫 번째 1유형하고 13, 24 유형하고의 차이는 신청권이죠. 신청권. 왜 그러냐 하면 2유형의 경우에는 신청권을 대상 적격 문제로 보니까 그 차이가 납니다. 자, 여기는 똑같아요. 그렇죠? 자, 첫 번째. 문제점에 뭐가 들어가? 몇 조부터 시작해야 돼요? 19조. 자, 대상 적격에서 19조부터 시작합니다. 19조. 2조 1항 1호. 여기가 이게 들어가야 돼요. 19조 2조 1항 1호. 그 다음에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 대목차를 외우셨죠? 1, 2, 3, 4. 그러면 포섭을 몇 가지 해야 됩니까? 행정청,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로서 공권력 행사, 법적행위. 요거 5가지 포섭해야 됩니다. 여기서는요. 5번까지 포섭하시고 판례에 따른다면 뭐까지 필요하다고 보니 신청권까지 필요하다고 보니 6가지 포섭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19조 2조 1항 1호. 여기는 6가지. 포섭하는 방식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거부처분 말고요. 적극적 공권력 행사의 경우에는 명백히 처분이고 예를 들어 과세처분, 영업정지 이런 거 명백히 처분이 아니고 이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청소하고 이런 거, 공사하고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와요. 항상 여기 있는 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애매한 것들. 애매한 것들은 보통 이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권력적 사실행위. 오늘 아까 제가 변호사 시험에서도 했었죠. 권력적 사실행위. 답을 가르쳐 드려버렸네. 사실조사, 권력적 사실행위, 아니면 처분적 법규명령, 처분적 고시 이런 것들이요. 자, 그래서 요 설문이 나오면요. 설문이 나오면 1, 2, 3, 4, 5번
만약에 1, 2, 3, 4, 5번 포섭하시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거다. 알고 있는 거다. 그럼 법적 성격을 쓰세요. 여기. 자가 법적 성격을 써준다. 나 1, 2, 3, 4, 5. 제목을 안 붙이셔도 돼요. 아시겠죠? 법적 성격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권력적 사실행위 또는 일반 처분, 처분적 법규명령. 처분적 법규명령 말고 처분적 고시도 있고 처분적 조례도 있고 있겠죠. 이런 것들. 아니면 준법률의 기적 행정행위로서 통지 이런 것들 있죠.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뽐내는 거거든요. 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물론 요거 하면 사실 답이 나오게 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이렇게 써주시는 것이 좋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적극적 공권력 행사. 1번 19조 2조 1항 1호. 그 중에서 뭐다? 적극이냐 소극이냐 써주시고, 두 번째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 길게 안 쓰셔도 됩니다. 길게 안 쓰셔도. 자, 문학판검이죠. 제목 없이 바로 쓰시면 돼요. 문제, 학설, 판례, 검토. 자, 문제 상황. 자, 얘하고 얘는 재결은 행정행위라 그랬어요. 그렇죠? 재결은 행정행위인데 처분이 과연 행정행위냐에 관해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처분안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즉 처분 개념을 광의로 정의하고. 자, 문제점은 광의. 두 번째 1원설. 1원설은 그럼 1원설과 2원설의 차이는 뭐예요? 자, 보세요. 1원설과 2원설의 차이는 1원설과 2원설의 차이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칙, 공권력 행사. 자, 4번에서 차이가 하나 납니다. 행사 플러스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런데 1원설은 그냥 공권력 행사라고만 봅니다. 2원설은 공권력 행사에다가 뭐까지? 비권력적 사실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4번의 범위를 더 넓게 보는 거예요. 4번의. 그 다음에 5번째, 5번도 다르죠. 법적 행위. 1원설은 필요하다고 보고 2원설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원설에 따른다면 요건 4가지의 비권력적 사실행위까지. 1원설에 따른다면 그렇죠? 공권력 행사이고 법적 행위가 필요하다. 우리는 1원설이죠. 아시겠죠? 1원설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권력 행사에서 차이가 나니까 여기도 동일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자, 1원설은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이나 법정외 소송을 활용해야 된다. 2원설은 항고소송 실효적인 권리구제. 판례는 1원설입니다. 다만 처분 개념이 확대될 여지. 만약에 급하시면 얘는 안 쓰셔도 돼요. 근데 문제를 딱 봤을 때 충분히 내가 쓰고 시간이 남겠다라고 하면 이 판례를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큰 버전으로 외워두시고 급하면 줄이고요. 그 순간에 생각이 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외우지 않은 게. 그래서 시간이 남는다. 그럼 이 판례를 써주시는 거죠. 외인불 또는 외상인불. 자, 이게 뭐냐면 작은 글씨에 보시면 처분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구체적 사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고려하고 어떤 행위가 외형을 갖추고 있어.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뭡니까? 1, 2, 3, 4, 5가 아니어도 외형을 갖추고 있으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는 불이익이나 불안. 그러니까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 그러니까 외형,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 상대방이 저거 처분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이런 예전에 대법원 판례 중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니까 며칠 안에 소송 제기하세요라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처분이 안 된다고 그러면 상대방은 권리구제를 어떻게 받아요? 알려주면 상대방은 저거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처분성 인정해 줬어요. 상대방의 신뢰 때문에. 예. 인식할 정도라면 상대방이 불이.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최근에 이 판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런 판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판례는 명시적인 판례는 잘 없어요. 어쨌든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이라든지 불이익 같은 걸 고려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 5번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 예. 그다음에 검토. 취소 소송은 무슨 소송이니까? 형성 소송이니까. 이론설이 타당하다. 자, 적극적 공권력 행사. 1, 2, 3, 4조. 그 괄호 안에 있는 내용도 쓰셔야 됩니다. 전통적 의미 행정청 1번. 그다음 두 번째 합의제 기관. 세 번째 실질적 의미의 처분을 하는 기관. 네 번째 2조 2항. 네 가지죠. 1, 2, 3. 전통적 의미의 행정청이 뭡니까? 원칙. 나머지는 예외입니다. 예외.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은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발령할 수 있는 기관이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행정청이지만 행정청 아니어도 되는 거죠. 아시겠죠? 행정청이 아니고 뭐도 돼요? 행정 주체도 됩니다. 행정 주체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행정기관, 행정주체, 사인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원래 행정청은 행정기관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구를 말하느냐면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우두머리. 이게 전통적 의미의 행정청이에요. 그러나 소송법 2조 2항을 한번 보세요. (2조 2항에) 보시면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해서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그 밖에 사인이 포함된다. 걔들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요. 법령에 의해서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아니어도 우두머리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얘기죠. 누구도 잡으세요. 위임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위임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두 번째는 공공단체. 공공단체는 뭐예요? 행정주체예요. 공공단체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 법인이 행정주체예요. 그 다음에 또는 사인. 이 사인이에요. 공무수탁 사인.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행정청은. 아시겠죠? 원래는 전통적인데 이렇게 위임을 받으면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그냥 사인이고요. 위임받은 사인이고 이 사람은 주체이고 위임받은 주체이고.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다. 그게 뭐다?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입니다. 행정청. 자, 그럼 여기에 뭐하고 관련이 되느냐면요. 전통적 의미의 행정청. 우두머리가 나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실질적 의미의 처분, 국회기관이나 법원의 기관은 시험에는 안 나오겠죠. 자, 세 번째 보시면 두 번째 위원회. 합의제 기관. 합의제 기관이 무슨 위원회라고 하는 거 있죠. 자, 보세요. 합의제 기관하고 2조 2항 나오면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 하면 피고 적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 물어보면 쓰지 마세요. 그러나 소송 요건 물어보면 피고 적격이 쟁점입니다. 언제예요? 2조 2항 위임을 받았거나 아니면 합의제 기관이 나왔거나 피고 적격. 합의제 기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아시겠죠? 행정심판위원회. 그럼 처분에 다투면 처분청이고 재결을 다투면 위원회가 피고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합의제 기관하고 2조 2항 나오면 피고 적격.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행정청이 아닌 애가 나오면 항상 피고 적격을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송 요건을 물어보면 피고 적격을 써야 돼요. 안 물어보면 쓰지 마시고. 자, 두 번째. 구체적 사실, 시공간적으로 한정된 것을 말합니다. 구체. 구체는 두 가지가 있죠. 일반 구체도 있고 개별 구체도 있고. 자, 구체는 한정돼 있어요. 공간적으로도 한정돼 있고 시간적으로도 한정돼 있습니다. 한정돼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한정시키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차난이 심한 경우에는 주차 금지 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럼 한정돼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신림구동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차 금지 구역을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구체를 판단하는 방법은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신림구동 누구 아시겠죠? 한미약품 사건에서 무슨 약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고유명사가 나오면 고유명사 아시겠죠? 누구
어느 지역 이렇게 고유명사가 나오면 이건 구체예요. 구체면 처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구체 다음이 일구예요. 일반 구체. 그 다음에 개별 구체예요. 그렇죠? 일구는 뭐예요? 일반 구체는 수범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예요. 이거는 수범자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예요. 아시겠죠? 수범자. 그러니까 수범자가 특정되어 있건 특정되어 있지 않건 구체이기만 하면, 즉 고유명사만 나오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차이는 뭐냐? 둘 다 구체이기 때문에 처분은 맞아요. 그렇죠? 처분은 맞습니다. 둘 다 처분이죠. 원칙이 개별 구체고 예외가 일반 구체이지만 처분은 맞습니다. 처분은 맞는데 그럼 차이가 뭐냐? 일반 처분은 수범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특정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알리면 되겠죠. 예. 알리는 방법이 송달입니다. 통지하는 방법이. 여기는 뭐예요? 고시나 공고하죠. 아시겠죠? 이거의 차이이지 처분이 된다 안 된다의 차이는 없어요. 그러면 이거의 차이에서 뭐가 나오느냐? 통지 방법의 차이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제소기간의 차이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제소기간.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송달하면요. 안날로부터 기산하죠. 안날로. 여기는 안날이 아니라 뭡니까? 효력 발생일 날 안날로 봅니다. 이해가 되죠? 고시 공고와 효력 발생. 이게 중요하단 말이지, 이게.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일반 처분이잖아요. 그렇죠? 일반 처분이 나오면 처분성 물어보고 또 하나 뭐 물어보겠어요? 제소기간 물어보고 두 가지 정도는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일반 처분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일반이냐 수범자가 특정되어 있느냐 특정되어 있지 않느냐 그걸 먼저 생각하시는데 이거 생각하기 전에 먼저 뭘 생각해야 돼요? 구체냐 추상이냐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구체냐 추상이냐. 구체가 되어야지만 일반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일반 처분이 나오면 처분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처분인지. 네. 그래서 처분이 아니면 일반 처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처분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법 집행 행위로서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법 집행 행위로서의 공권. 자, 사실 쓸 때요. 자, 사실 쓰는 방법입니다. 요 포섭하는 방법이에요. 1. 행정청. 똑같죠. 행정청. 구체는 구체적 사실이죠. 사실. 1유형의 사실과 2유형의 사실이 달라요. 자, 1유형의 사실과 2유형의 사실이 다릅니다. 잘 보세요. 1유형은 침익적 처분이에요. 그렇죠? 침익적 처분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뭔가 법 위반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분하기 전에 사실이 존재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것 때문에 침익적. 그러니까 침익적 처분이 하게 되는 원인 행위, 원인되는 사실을 쓰면 돼요. 무허가 건축물 지어서 철거 명령 내렸다. 원인되는 사실이 뭐예요? 무허가 건축물 지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거기 Q1번에 보세요. 오른쪽에. 거기 문제이고요. 핵심 정리는 966Q8번입니다. 8번에 보시면 가배광고물이 5개 광고물에 위반해서 태폐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철거를 명령했어요. 그럼 만약에 시험에서 철거 명령이 처분이가 나오면 무슨 사실이에요? 태폐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그 사실이죠. 그 침익적 처분을 내는 원인되는 사실을 쓰면 돼요. 아시겠죠? 과속에서 면허 취소되면 과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원인되는 사실을 쓰면 돼요. 1유형에서는. 구체적 사실. 자, 2유형. 2유형은 사실이 있어서 처분하는 게 아닙니다. 2유형은 신청에 대해서 거부 처분을 하는 것이죠. 2유형은 신청한 사실을 쓰면 됩니다. 뭐를 신청했다? 건축 허가, 거부다.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아시겠죠? 자, 2유형은 신청 사실, 1유형은 원인 사실을 쓰면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법 집행 행위는 법 이름 쓰면 됩니다. 선생님, 법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던데요. 여기서 말하는 법 집행 행위는 법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법이 아니라 법 집행 행위라는 뜻입니다. 법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꼭 법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법은 안 됩니다. 법은 왜 안 돼요? 법은 추상적인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에 따른 행위만 돼요. 법만. 그래서 법률, 법규, 명령, 조례 얘들은 다 안 해요. 얘들은 다 뭐예요? 넓은 의미의 다 법이기 때문에. 행정규칙도 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법의 속성, 법의 외형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이 법이 아닌 거. 그게 이제 처분적 법규, 명령, 처분적 법률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법 없어도 됩니다. 법 없어도 돼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법이 아니라는 뜻이지. 법이 꼭 있어야 법 집행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익적 행위는 법 없어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공권력 행사.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일방적 행위예요. 우월, 일방.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일반적으로 그럼 우월한 지위에서는 일방적 행위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일반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일방적 행위를 했을 때 상대방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보통 그 말을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효과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보통 제재가 가해져요. 마스크 쓰라 라고 했는데 제재가 없어요. 그러면 공권력 행사 아닙니다. 마스크 쓰라. 그럼 지도죠. 마스크를 쓰세요. 지도잖아요. 그렇죠? 비권력적 사실행위예요. 근데 밑에 안 쓰면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건 공권력 행사가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일정한 제재라든지 강제력이 가해지면 일반적으로는 공권력 행사입니다. 비권력적 사실행위 같은 경우에 제재가 가해지지 않아요. 아시겠죠? 제재가 가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법적 행위. 법적 행위는 원래 명시적으로 표현되진 않지만 취소소송을 형성소송으로 보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의는 외부적인 행위고 대신에 누구는 아니다. 공무원법 관계는 아니어도 됩니다. 공무원은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공무원은 뭐만 보면 된다.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직접입니다. 직접 영향을 미쳐야 돼요.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기출문제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 Q 1번이고요. 966에 8번입니다. 핵심 정리. 자, 철거를 명하였고 철거 명령은 명백히 처분이죠. 이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광고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았고 구청장은 막 시작된 철거 행위, 계고 통지했죠. 철거 행위. 철거 행위는 눈에 보이죠. 가시적이니까 뭐예요? 물리적 사실행위죠. 물리적 사실행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무조건 사실행위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건 법적 행위고요. 아시겠죠? 과세처분 보입니까? 어떻게 생겼나요? 세모인가요? 네모인가요? 법적 행위는 눈에 안 보여요. 항상 관념적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철거 행위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입니다. 하명적 요소가 포함된 것은 권력적 사실, 안 포함된 것은 비권력적 사실행위. 여기는 권력적 사실행위죠. 막 시작된, 왜 막 시작된, 왜 막 달려갔어요? 자, 보세요. 왜 막 시작된? 실행. 막 시작 전에는 권리구제 수단이 뭐예요? 예방적 소송밖에 없죠. 왜냐하면 시작되기 전이니까 행정청 행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시작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럼 막 시작하니까 얼른 뛰어가요. 왜냐하면 종료되면 뭐가 없기 때문에 권고필이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소송 제기하면 철거 행위가 스톱되나요? 계속 가나요? 계속 가죠.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기 때문에 따라서 집행 정지도 쓰긴 해야 되지만 여기서 뭘 물어봤냐 하면 소송 요건의 만족. 자, 소송 요건의 충족 여부. 같은 말은 뭡니까? 소의 적법성. 소의 적법성은 소송 요건의 충족 여부. 처분의 적법성은 본안 판단이고요. 처분의 적법성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본안 문제이기 때문에. 소의 적법성 또는 소송 요건의 충족 여부. 그럼 소송 요건의 충족 여부를 골라라 라는 거죠. 몇 유형인가요? 자, 소송 요건 물어보면 항상 유형 생각하세요. 1유형이죠. 1유형에서 문제되는 소송 요건은 자, 3대 소송 요건 대상, 원고, 권고필. 아시겠죠? 1유형에서 문제되는 것은 대상과 권고필입니다. 대상과 권고필. 원고 적격은 문제가 안 돼요. 왜요? 무슨 이론? 직접 상대방 이론이기 때문에 침입적 처분의 상대방은 항상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원고 적격이 문제가 안 돼요. 문제되는 것은 대상과 권리보호 필요성이죠. 권리보호 필요성. 아시겠죠? 예. 원래 3대 소송 요건이고 4대 소송 요건이 피고 같지만 피고보다 더 중요한 게 제소기간입니다. 어쨌든 피고 적격 제소기간
라고 했을 때 그게 5대 소송 요건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제소기간이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된다? 날짜가 나와야 되겠죠. 날짜가 안 나오잖아요. 자, 피고 적격은 언제가 문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합의제 기관이나 전형적인 행정청이 아닌 애들, 얘도 행정청이야 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면 걔가 피고 적격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죠. 주의하세요. 지금 철거를 구청장님이 와서 했어요? 아니면 밑에 있는 하급 공무원이 와서 했겠어요? 구청장님이 망치 들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하급 공무원이 철거해도 하급 공무원이 피고 아닙니다. 하급 공무원은 그냥 집행기관이에요. 의사를 형성한 사람이 피고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청장이 피고니까 전통적 의미 행정청은 문제가 안 되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대상, 원고, 권보필에서 대상 적격하고 권보필. 대상 적격 열심히 쓰시고 원고 적격 통과. 권보필은 문제가 안 되죠. 왜 문제가 안 돼요? 막 시작했을 때 갔기 때문에. 끝났으면 권보필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법적 성질이, 이건 법적 성질이 뭐예요? 부서는 거니까 권력적 사실행위이죠. 그럼 아까 제가 이거 설명드렸지? 듯이 여기 권력적 사실행위 쓰면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상 적격 가에 보시면 권력적 사실행위로 봐서 권력적 사실행위 가서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외우세요. 두 가지. 대법원은 뭐라 그랬어요? 단수. 헌법재판소는 서신검열행위입니다. 서신검열행위. 서신검열행위. 이 헌법재판소는 서신검열행위인데요. 서신검열행위 권력적 사실. 근데 잘 보세요. 자, 서신검열행위 권력적 사실행위를 처분성 인정했습니다. 아시겠죠? 처분성 인정했는데 이 서신검열 당하신 분요. 원래 헌법재판은 180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균 2년 걸립니다. 이 서신검열 당하신 분 거기 계시다가 나오셨어요. 서신검열 당하신 분이 나오셨다고요. 재소자로서의 신분. 그래서 출소를 하셨어요. 출소를 했는데 예전에 서신검열 행위를 다투고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어요? 권리보호 필요성이 없죠. 그냥 순수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권리보호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헌법소원도 권보필이 필요하니까. 없겠죠. 근데 왜 인정해 줬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은 굉장히 객관적 소송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서신검열 행위가 나중에 위법하다고 하면 나중에 여기 만약에 이분이 뭐 A 교도소장이다. A 교도소뿐만이 아니라 B 교도소에도 야 서신검열한 거 위법하대. 야 우리 서신검열하면 안 되겠다. 라고 반성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약간 객관소송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헌법재판에서는 계속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 법원에서는 인정을 안 해줬단 말이죠. 인정을 안 해줬다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무슨 판례예요? 반의 판례예요. 반의. 반복적 위험성이 불분명한 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거 해준 겁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기서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서신검열 행위가 나중에 그 사람 나가고 나서 서신검열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그 사람에게 반복될 위험이야? 다른 사람에게 반복될 위험이야? 이제 아시겠죠? 다른 사람에게 반복될 위험을 말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다시 서신검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그거 나중에 오늘 조금 이따가 할 겁니다. 반의 판례 할 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침입적 처분 상대방이고 권보필, 실의남이죠. 완료된 경우에 그래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된다. 여기서 집행정지를 쓰는 것은 목차를 잡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된다고 간단히 쓰는 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소송 요건을 물어봤지만 왜 그렇지 집행정지 안 하면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종료돼 버리겠죠. 아시겠죠? 자, 두 번째 Q2번 966이 12번입니다. 둘째 줄에 광역시장은 철거하라고 시정명령 내렸습니다. 이 일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일정 기간까지 이행강제금 납부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거에 불이행이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행명령을 내렸는데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는 거예요. 이행강제금은 뭐냐 하면 계속 부과하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이행할 때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왜 이행할 때까지? 시정명령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목적이 뭐냐 하면은 이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는 행정청이 직접 가가지고 해버릴 수 있을 경우에는 가서 해버리지 푸시하지는 않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뭐예요? 심리강제입니다. 자기가 직접 못하니까 푸시하는 거예요. 너 주기 싫으면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도 배우셨죠?
예를 들어서 직접 그 사람 그림 그려주는 채무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법원이 야, 그거 너 처분해줘라 라고 처분 의무를 지었어요. 30조 2항에 따라서. 그런데 행정적인 처분 안 해줍니다. 그러면 법원이 처분해주고 싶지만 법원은 처분하는 기관이 아니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뭐예요? 간접 강제. 심리강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간접 강제에서 손해배상이라고 돼 있지만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이행강제금이라고 그랬죠. 그 이행강제금 이거예요. 자, 이건 이제 개별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 불응하였다. 가백의 이행강제금 납부를 독촉하였잖아. 자, 이 독촉행위. 자, 독촉류. 독촉류들은 다 뭐라 그랬어요? 외우세요. 준법률의 기적 행정행위로 통지입니다. 준법률의 기적 행정행위로 통지. 자, 통지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통지. 통지는 사실의 통지가 있고 사실의 통지는 사실행위예요. 아시겠죠? 사실행위. 그러니까 사실행위 안에는 두 가지가 있죠. 물리적 사실행위요. 아까 보셨던 권력적 사실행위, 비권력적,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의 통지. 사실의 통지도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행위예요. 사실의 통지는 있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있는 사실을. 여기 하나 있습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거는 의지적인 거고요.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 사실의 통지입니다. 사실의 통지는 전체적으로 사실행위예요. 사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안 되죠. 권력 사실행위 빼고는. 왜 안 돼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공권력 행사가 아니고 법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면 외우세요. 사실행위라고 되어 있다. 4번 탈락, 5번 탈락. 비권력적 사실행위 4번 탈락, 5번 탈락. 사실의 통지 사실행위니까 4번 탈락, 5번 탈락이에요. 아시겠죠? 4번, 5번. 고민하지 마시고요. 아예 외워버리세요. 4번 탈락, 5번 탈락. 아시겠죠? 4번 탈락, 5번 탈락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준법률의 기적 행정행위. 아시겠죠? 준법률의 기적 행정행위는 처분입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준법률의 기적 행정행위는 행정행위예요. 행정행위, 그 중에서 통지, 준법률 통지. 얘가 뭐예요? 독촉류라 그랬죠. 독촉류를 외워두시면 돼요. 독촉류는 몇 개 없어요. 그냥 독촉하고 대집행에 보면 계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고하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독촉하고 계고하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1, 2, 3, 4, 5번 쓰시고 법적 성격은 뭐라고 쓰시면 됩니다. 준법률의 기적. 페이지를 넘겨볼까요? 독촉이란 강제 집행됨을 알려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적 성질은 준법률의 통지다. 법적 성질을 쓰시고요. 자, 독촉은 시장. 자, 두 번째는 왜 독촉했습니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법인을 쓰고 일방적 행위다. 통지로서 상대방의 하명. 그렇죠? 하명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게 왜 하명의 성격을 가져요? 하명은 아니죠. 자, 보세요. 과세 처분했어요. 세금 안 냅니다. 세금 안 내니까 독촉을 해요. 독촉이 뭐냐 하면 당신 재산이고 팔려가지고 매각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독촉이에요. 그럼 매각돼서 알려주는 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은 맞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 당신 재산 곧 팔릴 겁니다. 뭐라고 느껴지나요? 아이고 빨리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느껴지죠. 자, 외형적으로는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실질을 뒤집어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빨리 세금을 내라는 하명이죠. 하명은 뭐예요? 하명은 명령이니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예요. 원래는 그게 아닌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준하는 효과를 둔다. 그래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하명이에요. 하명. 하명은 아니지만 하명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이해가 되시죠? 예. 당신 무허가 건축물 곧 철거됨을 알려드립니다. 뭐처럼 느껴져요? 철거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이거 친절하네. 철거한다네. 이렇게 느끼나요? 아, 철거해야 되는데 이렇게 느끼나요? 또 다른 의무 부과로 느껴진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게 이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준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행강제금 실질이 이행강제금 부과는 하명의 성격을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처분이다. 자, 앞에 보세요. 앞에 나온 거 권력적 사실행위였죠. 요거는 뭡니까? 준법률행위적 행정으로 통지죠. 자, 세 번째 보세요. 966의 17번. Q3번입니다. 아래에서 한 셋째 줄을 보시면 재조사를 하면서 탄류 혐의가 확인되었다라는 이유로 밝혔습니다. 가불병원 세무조사로서 재조사는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조사는 뭐예요? 여러분들 TV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파란 박스 들고 국세청 해가지고. 그게 세무조사입니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보이지만 세무조사에 불응하면 제재가 가해집니다. 제재가 가해져요. 그 아래에 보시면 조세범 처벌법에 보시면 세무공무원의 거짓 진술하거나 기피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뭐가 가해진다? 제재가 가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는 뭐다? 권력적 사실행위가 되겠죠. 아시겠죠? 사실행위 중에 무슨 하명? 따라야 하는 수인 하명 또는 부작위 하명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아까 제가 설명이 드렸죠. 권력적 사실행위 안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명이 뭡니까?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로 의무가 뭐냐면 부작위나 의무나 아니면 수인 의무예요. 부작위 의무나 수인 의무. 아시겠죠? 부작위, 수인 의무. 보통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부작위나 수인 의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사할 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말 안 해도. 그럼 철거 행위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철거할 테니 너는 거기 가만히 있어라는 게 그 행동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묵시적으로. 아시겠죠? 그게 권력적 사실행위예요. 권력적 사실. 자,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페이지 넘겨볼까요? 단수조치 서신검열행위. 재조사 행위는 세무서장이 하는 일방적 행위로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법에 따른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명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조금 헷갈리시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하고 권력적 사실행위하고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의무가 과해지는 게 법률에서 나옵니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아시겠죠? 법률에서 나오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권리 제한 의무 부과 효과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법률에서 나와요. 법률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는 어디서 나오냐면 그 행위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묵시적인 의사예요. 묵시적인 의사. 아시겠죠? 행정처의 의사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법정 감염병에 감염됐다는 일을 데리고 갑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데리고 가요. 그럼 그 행위 안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범인 체포해서 이렇게 강제로 데리고 가면 그 안에는 따라오라는 거 말해야 됩니까? 말 안 해도 됩니까? 그렇죠. 그거예요. 그 의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행정청의 의사가. 여러분들 그 민법에 보시면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는 게 나오잖아요. 묵시적인 의사표시는 의사표시를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죠. 그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묵시적인 의사표시도 의사표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권력적 사실행위는 그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을 뿐 묵시적으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률에 의해서 효과가 그 권리 제한 의무가 효과가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Q4번 996의 18번입니다. 문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시장은 신도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A4철 쪽 반대면 사면을 벌취하도록 서면으로 권고하였습니다. 주의하세요. 권고했다고 다 행정 지도가 아닙니다. 권고했다고 해서. 권고했는데 그 효과가 무엇이냐를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판례를 보면 권고 2번 받으면 영업 정지다. 그럼 권고예요,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권고의 효과를 봐야 돼요. 그냥 표현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공고했는데 공고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낀 시장 갑은 이건 뭡니까? 압박만 됐다는 거예요. 압박만. 예. 그래서 취소 소송을 제기한 이 소는 이제 행정지도입니다. 행정지도. 행정지도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뭘로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처분으로 보자라는 견해가 이원설입니다. 이원설도 무슨 청소하고 건설하고 이런 거 처분으로 보자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살짝 이쪽으로 가 있는 것들 있죠. 약간 살짝 구성력이 있는 것 같은 현실적인 그런 것들을 그렇게 보자는 겁니다. 자, 반대쪽 하는 법 집행 행위로서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 지도잖아요. 행정 지도는 법적 성질이 뭐예요? 비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하는 순간 몇 번 탈락이요? 4번 탈락, 5번 탈락. 그래서 권리 의무의 영역 법적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적법하지 않다. 그 다음에 거부 처분. 자, 거부 처분은 잘 보세요. 첫 번째 거부 처분은 그 핵심 정리는 912A번입니다. 자, 문제점에 보시면 19조 2조 1항1호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 요거는 공통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부 처분. 첫 번째 목차가 세 가지죠. 1번 공권력 행사의 거부일 것, 2번 거부를 영향을 미치는 것, 3번 신청권. 그래서 시험에는 거부 처분이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거부 처분이 많이 나오고요. 자, 거부 처분은 이제 나오면 이제 분량이 엄청 많죠. 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분량을 좀 줄이셔야 돼요. 거부 처분이 나오면. 자, 대상 적격. 행정청, 구체,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 똑같고요. 두 번째 법적 행위입니다. 자, 법적 행위는 표현을 보세요. 권리나 법적 이익이라고 돼 있어요. 1, 2형은 권리나 의무라고 돼 있었는데 2형은 법적 이익이라고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부로 의무를 발생시키긴 조금 어렵죠. 거부는 안 해주는 것이지 의무를 탄생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명시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개념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법적 행위란 권리나 법적 이익과 직접 관련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판례도 마찬가지고요. 자, 다 해보세요. 국민의 권리나 법적 이익과 직접 관련되는 행위란 직접적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권리자라서 신청인의 가르줄 권리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 여기다가 줄을 그으세요. 자, 요거는 거부 처분에 특수한 겁니다. 그럼 거부 처분이 나오면 권리나 법적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일 것뿐만 아니라 아예 한 문장으로 쓰세요. 더하기 권리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더하기. 아시겠죠? 즉 법적 이익의 범위를 거부의 경우에는 더 넓게 봅니다. 왜 더 넓게 보겠어요? 왜냐하면 1, 2형의 경우에는 이렇게 침해를 하잖아요. 상대방에게. 2형은 침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달라는 걸 안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권리 제한 의무 부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가 조금 불분명해요. 아시겠죠?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축 허가 취소. 허가 받아서 집 짓고 있는데 취소당했다. 그러면 확실히 권리 제한 의무 부과 효과죠. 건축 허가의 거부. 집 지으려고 했는데 건축 허가를 안 내줬어요. 그럼 사실 그 사람에게 권리 제한 의무 부과의 효과가 명시적으로 있는지가 조금 애매합니다. 건축 허가라면 좀 그렇겠지만 예를 들어서 보조금 지급 거부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 그래서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권리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외우세요.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 플러스 중대한 지장을 초래. 이런 것들에서 깨알같이 점수를 따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부 처분 성립에 신청권이 필요한지. 자, 신청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신청권은 뭐예요? 끝이 뭘로 났어요? 권리로 났죠. 권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잠깐 쉴까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